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움직임에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셨어요? 아니면 차라도 한 잔 하셨나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찻잔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정말 별거 아닌 행동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 뇌가 주의하는 엄청난 공학적 결과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부상이나 병 때문에 이 간단한 움직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능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먼저 움직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치료사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움직임은요, 우리가 그냥 몸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움직임에 네 가지 핵심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당연히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둘째, 여러 근육이나 관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협응해서 움직여야 하고요. 셋째, 무슨 로봇처럼 뚝뚝 끊기면 안 되고 리드미컬하면서도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최소한의 에너지만 써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걸까요?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재활치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상적인 움직임과 기능적인 움직임의 차이인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그냥 표준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을 말해요.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거요. 그런데 기능적인 움직임은 달라요. 이건 내 삶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서 꼭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일반적인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이 있는 능력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여기 바이올리니스트와 축구 선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새끼손가락 끝을 다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두 사람 다 일상생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정상적인 움직임은 100%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기능은 어떨까요?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새끼손가락은 연주에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연주라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거고 직업적으로는 100% 장애를 입은 셈이 됩니다. 반면에 축구 선수는요? 새끼손가락 끝을 다쳤다고 축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이처럼 움직임의 진짜 가치는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조절 능력도 없는 움직임을 설명할 때 쓰는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혹시 주유소 앞에 서 있는 바람 넣어서 막 흐느적거리는 풍선 인형 아시죠? 걔는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 조절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조절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뇌는 이 어마어마한 컨트롤 타워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관리하는 걸까요? 우리 중추신경계는요, 마치 아주 체계가 잘 잡힌 회사 같아요. 제일 꼭대기에는 CEO, 즉 되뇌 피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셔야겠다 같은 의식적이고 신중한 계획을 세우죠. 그 아래에 중간 관리자인 뇌줄기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는 것처럼 자동적인 업무들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보안팀인 척수는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 하고 손을 확 떼는 것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본능적인 반사작용을 담당합니다. 가장 느리지만 가장 정교한 계획부터 가장 빠르고 자동적인 반응까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죠. 자, 그럼 이런 뇌 조절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전거 타기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까요? 혹은 부상을 입은 후에 잃어버렸던 움직임을 어떻게 다시 배울 수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만약 이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신경 손상으로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손해가 손상되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움직임의 조화가 깨지는 운동실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뇌의 깊숙한 곳에 바닥핵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뒤틀리는 근긴장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각기 다른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뇌가 이렇게 손상되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뇌의 놀라운 회복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손상된 후에도 기능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맞서 싸운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기능을 회복한다는 건요, 무슨 마법이나 기적처럼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학습의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글자를 배우고 자전거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 뇌를 적극적으로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죠. 모든 기능 회복의 과정은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컵을 잡는 것 같은 어떤 기능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운동 학습 단계가 있고요. 둘째, 그렇게 연습한 결과 뇌가 그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기억으로 저장하고 굳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뇌가 물리적으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뇌가 마치 플라스틱처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도시에 큰 공사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다니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아요. 손상된 신경회로를 피해서 새로운 길, 즉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거나 아예 다른 뇌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스스로를 재편성하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능력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열쇠입니다. 우리 뇌는 움직임을 배우고 조절할 때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해요. 하나는 미리먹임 조절이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경험 많은 베테랑 요리사가 눈대중으로 탁탁 양념을 넣는 것과 같아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예측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반면에 되먹임 조절은 요리 초보자가 레시피 보면서 맛을 계속 봐가면서 소금을 아주 조심스럽게 추가하는 것과 비슷해요. 움직이는 동안 내 눈이나 피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도를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고 계속 수정하는 거죠.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정교하고 특히 새로운 걸 배울 땐 이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게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엔 어때요? 핸들 조금만 틀어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잖아요. 이게 바로 느리고 힘들고 엄청나게 집중해야 하는 되먹임 조절 상태인 거죠. 하지만 계속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핸들을 얼마나 꺾어야 하는지, 페달을 얼마나 밟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저절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죠. 바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르고 자동적인 미리먹임 조절로 넘어간 겁니다. 재활을 통해 움직임을 회복하는 과정도 바로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잔을 드는 그 사소한 움직임에서부터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같은 위대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우리 뇌라는 정말 최고의 움직임 과학자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놀라운 움직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했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움직임의 경이로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